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아이 셋의 엄마로 지내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서 정신없이 찾아다니다가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잊고 살았던 충격적인 과거와 마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머릿속에서 많은 상상을 했는지 순식간에 살이 5kg나 빠질 정도였어요.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고해성사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 나이가 중년이 되어버렸네요.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온 날이 많았지만 주말에는 꼭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좋은 가장이죠. 남편과 제 사이엔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느라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죠.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는데 올 때마다 빨래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와서는 맛있는 거 해달라고 조르는 게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참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최근 들어 남편이 달라진 건 야근을 자주 한다는 연락이 오면서부터였어요. 요즘 현장이 바빠서 늦을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당신 먼저 자고 있어. 이런 전화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건설 현장이 원래 일정이 촉박하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남편이 현장 소장이니 더 책임감을 느끼겠구나 싶었고요. 같이 살면서 남편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맘 잡고 잘 살게 된 것도 모두 남편 덕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저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얼마 전 딸아이가 집에 왔을 때 옛날 앨범을 보게 됐죠. 딸이 자기 어릴 때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해서 창고에서 먼지 쌓인 앨범들을 꺼냈어요. 그러다 우연히 결혼 전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25년도 더 된 낡은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에 제가 한 남자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 첫사랑이었던 사람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오래전 일이네요. 그때는 진지하게 만났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 사람에겐 이미 어린아이가 있었거든요. 일찍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그런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특히 부모님의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울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아예 말도 섞지 않으셨죠. 나중에는 친척들까지 나서서 말렸어요. 결국 그 사람이 먼저 포기했어요. 저를 위해서라고 했죠. 그 후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냈어요.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마음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이상하게 첫 만남부터 남달랐어요. 정숙 씨,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다리는 건 잘합니다. 첫 만남에서 남편이 했던 말이에요. 제가 아직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걸 남편도 눈치챘나 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를 잊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 시간 같이 있어드리고 싶어요. 친구로든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으로든. 그 후로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기다려줬어요. 매일 문자 한 톤씩 보내왔죠.
별거 아닌 문자였지만 그 한결같음이 마음을 조금씩 열어줬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남편이 죽을 들고 집 앞까지 왔더라고요. 그렇게 죽만 전해주고 가는 거예요.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해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정숙 씨가 진짜로 저를 초대하고 싶을 때 들어갈게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6개월쯤 지났을 때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기뻐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남편은 정말 설레는 표정으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 씨, 중요한 건 지금부터니까요. 제가 정숙 씨의 현재와 미래가 되고 싶어요. 평생 한결같이 정숙 씨만 바라볼게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어줄게요. 그 말에 제가 울었어요. 펑펑 울었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손수건만 건네줬어요. 그리고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줬죠. 그 따뜻함에 마음을 열게 됐고 1년도 안 되어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데 딸이 옆에서 한참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 이 사람 누구야? 그냥 옛날에 알던 친구야. 첫사랑과 찍은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의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제 전부라고. 한 달쯤 전부터였을까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현장에 가는 일이 잦아졌죠. 토요일에 느긋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작업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여보, 오늘 토요일인데 어디 가? 긴급하게 현장 점검이 잡혀서 오후에 올게. 근데 오후가 되어도 오지 않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와서는 씻고 바로 잠들어 버렸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안,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나가봐야 해. 서둘러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했어요. 예전에는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았어요. 전화도 예전과 달랐어요. 보통은 제가 전화하면 바로 받았는데 요즘은 한참 후에 다시 건성으로 전화가 와서 단답형으로 끊어버리거나 문자로 답장이 왔죠.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이상한 건 베란다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며 멍하니 있는 모습을 자주 봤다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이 담배 냄새로 가득했죠. 베란다를 보니 남편이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여보, 안 자고 뭐해? 잠이 안 와서. 들어가서 자. 나도 금방 들어갈게. 그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담배는 하루에 반갑 정도만 피우는데 요즘은 한갑 이상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재떨이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부산 톨게이트 요금이 여러 번 찍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4-5번은 부산을 다녀온 것 같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물어봤죠. 여보, 요즘 부산에 자주 가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 그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다녀왔어. 부산에 새로운 현장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데 왠지 모르게 눈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저와 대화할 때 눈을 똑바로 보는 사람인데 이날은 계속 다른 곳을 보면서 대답했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냥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보다 생각했죠. 남편을 23년이나 믿고 살아왔는데 일하느라 힘든 사람한테 의심을 한다는 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남편 회사 동료 부인을 만났어요. 김 과장 부인이었는데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가 그분이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죠. 아이고, 김 소장님 요즘 바쁘신 모양이던데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남편 말이 월차도 자주 내고 반차도 많이 쓰신다고요. 네? 월차요? 제 표정이 이상했는지 김 과장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 모르셨어요? 우리 남편이 이번 달에만 월차 8번 넘게 냈다고 하던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은 저한테 야근한다고 현장에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휴가를 낸 거였더라고요. 곧바로 집에 돌아와서 침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장, 서랍장, 남편 가방까지. 그러다가 세탁물 바구니에서 남편 셔츠를 발견했는데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옷깃에 긴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죠. 갈색으로 염색한 긴 생머리였어요. 제 머리는 단발머리인데다가 염색도 안 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셔츠 주머니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놀이공원 입장권 2장이었어요. 어른 하나, 아이 하나. 날짜를 보니 지난주 토요일이더라고요. 남편이 현장 점검을 간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죠. 아이가 있는 여자를 만나고 있구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혼한 여자인가? 아니면 미혼모? 남편이 그 여자아이와 놀이공원을 갔다는 건 이미 그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는 거잖아요. 며칠 뒤 남편 차에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어요. 뒷좌석에 과자 봉지와 장난감이 있었어요. 로봇 장난감이었는데 대충 봐도 10살 이상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였어요. 여보, 이거 뭐야? 차에 왜 장난감이 있어?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 그 회사 동료가 탔는데. 무슨 동료? 누구?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태워준 거야. 거짓말하는 게 뻔했어요. 눈을 피하고 말을 더듬고 남편과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죠. 핸드폰도 더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예전에는 집 어디에나 놓고 다녔는데 요즘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더라고요.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고 잤죠. 한 번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전화가 와서 받으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전에는 비밀번호 같은 거 안 걸어놨는데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의심이 확신이 된 날이 있었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살짝 문을 열고 들어보니 이런 대화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내일 다시 연락할게요. 지금은 좀 조심해야 해서. 제가 거실로 나가자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누구랑 통화해? 아, 그 회사 일로 급한 일이 있어서. 새벽 2시에 무슨 회사 일이 있어? 해외 쪽이라서 시차 때문에. 들어가서 자. 나도 금방 들어갈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남편 회사가 해외 바이어를 상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국내 건설회사인데. 그때 확신이 섰죠. 아이 있는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요. 하루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더라고요. 큼지막한 여행용 가방을 꺼내서 짐을 챙기는 거예요. 여보, 그 가방은 왜? 어디 가? 아니, 오늘 지방 출장이 있어서 며칠 늦을 수도 있어. 전라도 쪽 현장 점검이 있어서 2박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 갑자기? 아니, 미리 얘기도 없었잖아. 어제 갑자기 결정됐어. 미안.
이번 주말에도 같이 못 있겠네. 남편이 대충 인사를 남기고 나갔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토요일 점심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출장 가서 바쁜가 보다 했죠.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전화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에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 회사에 전화를 했죠. 안녕하세요. 김상우 소장 부인인데요. 급한 일 있어 그러는데 남편 좀 바꿔주세요. 김 소장님이요? 김 소장님 금요일부터 연차 내셨는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연차요? 전라도 쪽으로 출장 간다고 했는데? 개인 사유로 3일 연차 신청하셨어요. 오늘까지 쉬신다고 하셨는데. 전화를 끊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출장이 아니라 연차를 냈다니.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급하게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금요일 아침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 이후로는 아무것도 찍힌 게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집 근처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가봤어요. 남편이 차를 가져갔다고 생각했는데 주차장 구석에 남편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간 거지? 정말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사고가 났나 싶어서 근처 병원에 전화까지 해봤는데 응급실 입원 환자 명단을 확인했지만 남편은 없었어요. 그때부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다른 여자와 도망간 건가?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난 건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까맣게 변했다가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다음날 걱정 끼칠 건 알았지만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나 해서요. 어머니, 혹시 상호 씨하고 연락했어요? 상호? 글쎄 연락 없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아들 일에 절대 그렇게 무관심할 뿐이 아닌데 뭔가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피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 상호 씨가 금요일에 나간 후로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 지금 4일째 실종 상태예요. 그래? 아이 회사 일로 바쁜가 보지. 근데 어머니 안 놀라시네요? 회사에는 연차 냈다고 했대요. 부산에 있는 시누이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시누이는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명절 때나 가끔 얼굴을 보는 정도였죠. 혼자 딸 하나 키우면서 식당을 꽤 잘 운영하고 있어서 자주는 못 봐도 통화는 종종 하고 가끔 택배도 싱싱한 회나 해산물을 보내주면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시누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계속 통화 중이거나 꺼져 있었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순간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대체 왜 다들 나한테만 숨기는 것 같지?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직접 시댁을 찾아갔어요. 인천인데도 부천에 사는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니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절 보시더니 표정이 굳으셨어요. 아버님, 상호 씨 소식 아시는 거 있으세요? 며칠째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요. 들어와, 일단 들어와. 거실에 시어머니도 계셨어요. 두 분이 눈빛을 교환하시는 게 보였어요. 두 분의 표정, 눈빛, 모든 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무래도 상호 씨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뭐?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니? 어머니, 제가 다 알아요. 상호 씨가 아이 있는 여자 만나고 있다니까요.
그 애하고 놀이공원도 같이 간 것, 밥도 같이 먹고 차에 장난감 있는 것도 제가 다 봤고요. 그 여자아이랑 놀아준 거예요. 제가 증거들을 하나씩 말하자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게 상호 씨 그 여자한테 간 거죠? 그 여자랑 아이랑 함께 있는 거 맞죠? 시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상호 일은 잘 모르겠네. 워낙 자기 일을 말 안 하는 놈이라. 아버님, 그럼 그 여자한테 간 걸 알고도 저한테 끝까지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청수가 진정해라. 상호 그놈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요? 무슨 이유요? 아이 있는 여자가 좋아서 집 나간 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급하게 손을 저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왜 다들 아는 것 같은데 저만 모르는 거예요? 며느리는 가족도 아닌가요? 청수가, 그 아이는 어머니, 그 아이가 누구예요? 몇 살이에요? 그 여자가 이혼녀예요? 미혼모예요? 무언가 말하려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시아버지가 말리셨어요. 부부 문제는 둘이 해결해야지. 그리고 상호가 직접 말하게 둬. 하지만 얘가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상호가 결정할 일이야. 두 분이 제 앞에서 실랑이를 하는 걸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아니, 남편이 5일째 실종인데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있는지 다 알면서도 저한테만 숨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정수가, 제발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상호가 부탁했어. 상호 씨가 부탁했다고요? 정말 그 여자한테 있는 거네요? 알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야,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럼 왜 5일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을 못하시자 제가 일어섰어요. 됐어요. 이제 알겠네요. 다 남편 편이네요. 바람을 피워도 말 못해주겠단 거죠? 시댁을 나오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모두가 한통속이었어요. 남편이 아이 있는 여자한테 가서 5일째 집에 안 들어오는데도 다들 쉬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남편 찾아낼 거야. 그리고 그 여자 누군지 밝혀내고 말 거야. 이틀 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어떤 여자 집에서 새살림을 차렸는지 그 얼굴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실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남편 사진을 프린트하고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했어요. 아이 있는 여자한테 빠져서 가정을 버렸다는 것까지 다 말해야 하나 싶어 경찰서로 가는 길이 치욕스러웠지만 남편을 찾아내서 그 여자가 누군지 밝혀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여전히 남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꺼져 있었어요. 경찰서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차에서 내려 경찰서 입구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금만금처럼 무거웠죠. 경찰서 정문 앞 계단에 발을 디디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신우이였어요. 5일 만에 처음으로 신우이한테서 온 전화였죠. 오이케, 지금 어디에요? 신우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죠. 경찰서 앞이에요. 근데 왜요? 아가씨도 알고 있었죠. 오빠가 어디 있는지. 제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잠깐만요, 언니. 지금 경찰서 들어가지 마요. 뭔가 급박한 상황인 게 느껴졌어요.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오빠가 아이 있는 여자한테 가서 5일째 집에 안 들어왔는데 경찰에라도 신고해야죠. 아니에요. 오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시댁 식구들 다 한통속이잖아요. 다 알면서 나만 바보 만들었잖아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신우이가 울먹였어요. 오이케, 제발 부탁이니까 30분만, 아니 20분만 기다려줘요. 내가 지금 올케 있는 대로 갈게요. 절대 경찰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그 여자가 누구길래 다들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아이, 정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오빠는 무사해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무사하다고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 여자랑 놀기 바빠서요? 신우이가 흐느꼈어요. 올케, 오빠가 올케한테 차마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불륜이 무슨 사정이에요? 아이까지 있는 여자한테 빠진 게 무슨 사정이에요? 아니에요. 제발 절 믿어주세요. 20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전화를 끊고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로 눈앞이 하얘질 지경이었죠. 그러면서 신우이까지 가담해 남편 불륜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 치가 떨렸어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갔죠. 행인들이 지나가며 절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신우이가 와서 모든 걸 설명해 주기만을 기다렸죠. 정확히 1시간쯤 지나 택시 한 대가 경찰서 앞에 급정거했어요. 신우이가 택시에서 뛰어내렸는데 얼굴이 초췌했어요. 눈은 퉁퉁 부어있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딱 봐도 며칠 밤을 샌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오이케, 말하지 마세요. 남편 어딨어요? 그 여자 집이죠? 부산에 그 여자가 사는 거예요?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오이케, 일단 저랑 같이 가세요. 부산으로. 역시 부산이네요. 신우이가 소개시켜준 거예요? 횟집 손님이에요? 아니면 뭐 친구예요? 아니에요. 제발 가면서 설명할게요. 오빠를 직접 만나봐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 뭘 이해해요? 바람 피운 남편을 이해하라고요? 신우이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옳게, 정말 바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신우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신우이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죠.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제가 먼저 쏘아붙이며 꾹 눌렀던 게 터진 느낌이었죠. 다 말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언제부터 만난 거예요? 옳게,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놀이공원 티켓도 받고 장난감도 봤어요. 나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라고요. 신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걸 어떻게... 봤죠. 다 알고 있었죠. 오빠가 아이 있는 여자 만나는 거. 옳게, 그 아이는 몇 살이에요? 자기 애들 내팽개치고 딴 여자 아빠 노릇까지 하느라 참 바빴겠네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23년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배신을 해요? 오빠는 올케를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5일 동안 그 여자 집에서 살림 차린 게 배신이 아니면 뭐예요? 신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부산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올케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정말 아니에요. 됐어요. 어차피 다 한편이니까요. 어머님 아버님도 한편이었어요. 나만 바보였죠. 그 말을 하니 시댁에서 나오던 생각이 나서 다시 눈물이 났어요. 애들한텐 뭐라고 해야 하죠?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서 집 나갔다고? 그런데 그 여자한테 아이까지 있다고?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곧 수능도 앞두고 있는데. 차는 계속 부산으로 향했어요. 신우이는 몇 번이나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부산 어디예요? 그 여자 집 주소 알아요? 아니, 해운대? 광안리?
둘이 어디서 살림 차렸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직접 가서 확인할게요. 그 여자 보고 나서 왜 가정까지 버렸는지 물어볼게요. 신우이가 울면서 운전했어요.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오빠는 언니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그런 사람이 5일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져요? 다른 여자아이랑 놀이공원까지 가요? 부부 사이에 하룻밤 외박하고 온 것도 문제가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간 줄 알아요? 이 인간 가정 버리고 간 거라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신우이가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옳게, 제발 부산 가서 직접 보세요. 그럼 이해하실 거예요. 오빠는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 불륜이 힘든 일이에요? 두 집 살림하느라고 힘들긴 하겠네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세요. 부산에 도착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신우이가 답답한 듯 한숨만 쉬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부산에 도착해서 남편과 그 여자를 대면하고 싶을 뿐이었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온몸이 떨리고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머릿속은 온통 남편의 불륜 생각뿐이었죠. 부산에 있는 여자는 거래처 직원? 아니면 신우이 가게 손님? 얼마나 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나중에 아이들한텐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이혼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정말 날 배신한 거야? 23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마음속으로 계속 물었지만 대답은 들을 수 없었어요. 3시간 넘게 달려 부산 신우이의 횟집에 도착했어요. 낮이라 가게는 한산했어요. 신우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죠. 오빠는 위층 사무실에 있어요. 올라가세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지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남편을 만난다는 기대감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컸어요. 신우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는 순간 보인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남편이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남편 얼굴이었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잔뜩 놓여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친밀해 보였죠.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연인 같았어요. 여자는 단정한 차림에 긴 생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 셔츠에서 발견한 머리카락과 비슷한 색이었어요.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게 나온 목소리였는데도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절 봤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눈이 커지고 입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 여자도 놀라서 손을 뗐고 급하게 일어섰어요. 여보, 이건... 남편이 더듬거리며 일어섰어요. 5일 만에 보는 남편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정말 심할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죠. 뭐야?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급하게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오해야, 이분은... 그만해! 보기 싫어! 5일 동안 연락도 없이 여기서 이러고 있었다고? 다른 여자랑? 이게 나한테 할 짓이야? 당신이 어떻게 이래?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특히 그 여자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죽어도 싫었거든요. 그때 그 여자가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부드러웠죠. 안녕하세요. 전 백민이라고 합니다. 민준이 누나예요. 민준.
그 이름에 전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제 첫사랑이었던 남자 이름을 여기서 들을 줄 몰랐거든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민준이 누나가 왜 남편 곁에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네? 민준 씨 누나라고요? 목소리가 가까스로 나왔어요. 네, 동생이 정숙 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떠나기 전에. 미니 씨의 눈에도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진짜 민준이의 누나가 맞는 것 같았죠. 자세히 보니 민준 씨와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눈매라든지 콧대라든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부리쳤죠. 설명해. 지금 당장 다 설명해. 왜 5일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야? 왜 당신이 민준 씨 누나랑 여기 있는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수가 일단 진정하고. 진정이 돼?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진정이 된다고 생각해? 회사엔 연차냈다며 나한텐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미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정숙 씨 남편분을 찾아간 건 저예요. 2달 전에. 왜요? 이미 끝난 인연인데 왜 내 남편을 만나요? 미니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동생이 민준이가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미니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생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성윤이라고. 올해 28살이에요. 동생이 혼자 키웠어요.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민준 씨한텐 아들이 있었죠. 25년 전 우리가 만날 때 서너 살쯤 됐던 아이. 귀엽고 똘똘했던 기억이 나요. 어쩌면 제가 엄마가 되어서 그 아이를 키울 수도 있었지만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별할 수밖에 없었죠. 미니 씨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더니 작은 사진첩을 꺼내 펼쳐 보였죠. 정숙 씨, 이건 민준이가 남긴 거예요. 사진첩을 열자 어린 아이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서너 살 남자아이. 제가 25년 전에 봤던 그 아이였어요. 사진을 넘기다 보니 아이가 점점 자라는 모습이 보였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학예회. 정말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진 속 아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10살 때였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어요. 미니 씨가 눈을 질끈 감으며 말했어요. 뇌 손상이 심했어요. 3개월 동안 의식이 없었고 깨어났을 땐 지적장애가 생긴 거예요. 5살 정도의 인지 능력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똘똘했던 아이가 이런 사고를 겪다니. 이제 28살 청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산다는 사실도 놀라웠죠.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아내도 일찍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장애까지 생기니까 18년 동안 혼자서 성윤이를 돌봤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손을 빼며 물었죠. 그래서 민준 씨가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작년에 민준이가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죠. 3개월 시한부였는데. 미니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동생이 정숙 씨 집 근처를 몇 번 갔다고 했어요. 멀리서라도 정숙 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다고. 남편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아파트 아래 공원 벤치에 누군가 앉아있더라고. 남편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죠. 그냥 동네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한참을 앉아있는 거야.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우리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어. 그게 민준 씨였던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우리 집 베란다를 봤어. 나하고 눈이 마주쳤지. 순간 그 사람 표정이 뭐랄까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했어. 그리고는 급하게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 당신이 민준 씨를 알아본 건 아니었죠? 아니, 그땐 몰랐어. 그냥 이상한 사람이구나 했지. 그런데 며칠 후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또 있는 거야. 이번엔 휠체어에 탄 사람이 옆에 있었어.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성윤이었겠네요? 맞아. 나중에 알게 됐지만 민준 씨가 죽기 전에 성윤이를 데리고 우리 집 근처를 몇 번 왔대. 멀리서라도 널 보고 싶었다고. 민희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준이 말론 정숙 씨가 창가에서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을 봤대요. 행복해 보여서 안심했다고. 그리고 성윤이에게 말했대요. 저 아줌만 아빠가 좋아했던 사람이야. 착하고 예쁜 사람이야 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죽기 전까지 절 찾아왔다니. 한 달 뒤에 민희 씨가 회사로 찾아왔어. 남편이 이어서 말했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라서 당황했지. 근데 민준 씨 누나라고 동생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러면서 성윤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민희 씨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오래된 봉투였죠? 이건 민준이가 남긴 편지예요. 정숙 씨 남편분께 전해달라고. 남편이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정숙 씨의 남편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금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읽었어요. 제 아들 성윤이는 28살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죽으면 이 아이는 갈 곳이 없습니다. 누나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돌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희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한 마음이 느껴졌죠.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설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숙 씨에겐 절대 알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 말에 제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정숙 씨의 남편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본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입니다. 제가 주지 못한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성윤이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편지를 다 읽은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 남의 일이고 당신 첫사랑의 아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어. 그런데 민희 씨가 성윤이 사진을 보여줬어. 휠체어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 맑고 순수했어. 28살 청년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 같더라고. 민희 씨가 말했어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처음 보는 분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하지만 민준이 유언이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윤이를 부탁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성윤이를 만나러 간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 부산의 낡은 복지원이었는데 성윤이는 구석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요. 내가 다가가니까 성윤이가 고개를 들었어. 그리곤 이상하게 날 보고 웃는 거야. 그때 성윤이가 그러더라고. 아저씨 얼굴 착해 보여요. 우리 아빠처럼요. 라고.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 신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가 매주 부산 와서 성윤이랑 친해지려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산책도 하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이걸 왜 혼자 결정한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가 민준 씨와 헤어진 후에 그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됐다는 걸 알면 얼마나 큰 죄책감을 느낄지 뻔하잖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정수가, 네 성격 알잖아. 내가 그때 민준이와 결혼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자책했을 거야. 나 때문에 민준이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사고가 났다.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했을 거야. 그래도 이건 내 문제잖아. 내가 결정할 문제를 왜 당신이 짊어지고.
알아.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행복했으면 했어. 과거에 다시 묶이지 않았으면 했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성윤이를 보면서 내가 더 마음이 아팠어. 28살인데도 엄마 아빠를 찾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 미니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성윤이가 남편분을 정말 좋아해요. 착한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한텐 마음을 안 여는데 남편분한테만 달라요. 그래서 5일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남편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성윤이가 새로운 시설로 옮기는 날이었어. 근데 갑자기 패닉 상태가 와서 나만 찾으면서 울었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갔어. 성윤이를 진정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래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었잖아. 뭐라고 말해? 당신 첫사랑이었던 아이가 패닉 상태라 내가 돌보고 있으라고? 어떻게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냥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제야 남편의 고민이 이해됐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말하기도 숨기기도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미니 씨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숙 씨, 민준이가 정숙 씨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죠. 왜요?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정숙 씨의 행복을 깨트리고 싶지 않다고, 과거의 그림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성윤인 아빠가 죽었다는 걸 이해하나요? 완전히 이해 못해요. 가끔 아빠 언제 와라고 물어요. 며칠 지나면 또 물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흐느끼는 절 보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처음 성윤이를 만났을 때도 아빠를 찾더라고. 그래서 두고 올 수가 없었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성윤이 곁에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아이가 나만 찾으면서 우는데 그냥 올 수가 있겠어.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의 거짓말도, 시댁 식구들의 이상한 반응과 신우이가 급하게 절 부산으로 데려온 것도. 이 일 어머니랑 아버님도 다 아는 거였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처음엔 반대하셨어. 남의 일에 왜 끼어드냐고. 하지만 성윤이 사진 보시곤 마음이 바뀌셨어. 신우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부모도 없이 얼마나 외롭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그럼 다들 알고 있었는데 정작 내 일을 나만 몰랐네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이해도 됐어요. 저라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난 정말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줄 알았어. 제가 울먹이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럼 전에 새벽에 몰래 통화한 거랑 놀이공원 티켓도? 응, 그것도 성윤이랑 그리고 미니 씨랑은 시설관리 서류 때문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제가 불륜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성윤이를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정수가, 난 평생 당신밖에 없어. 그건 변하지 않아. 알아요, 이제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미안해요, 의심해서.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혼자 결정하고 거짓말하고. 23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 그게 제가 사랑한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혹시 제가 성윤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묻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네, 보고 싶어요. 미니 씨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지금 아래층 휴게실에 있어요. 그림 그리고 있을 거예요. 1층으로 내려갔어요. 휴게실 문을 열자 창가에 휠체어를 놓고 앉아있는 한 청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28살이라고 하기엔 왜소한 체구였죠. 열심히 뭔가를 그리고 있었죠. 성윤아, 아저씨 왔어. 남편의 목소리에 청년이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민준 씨를 빼닮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했어요.
28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정말 5살 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표정이었죠. 아저씨 왔어요. 나 그림 그렸어요. 고래. 이따만한 고래예요. 성윤이가 환하게 웃으며 남편에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말투도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성윤아, 이 아줌마는 아저씨 부인이야. 인사해. 남편이 옆에서 절 소개하자 성윤이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예쁜 아줌마. 안녕, 성윤아. 만나서 반가워. 아유, 성윤이 그림 정말 잘 그리는구나. 제가 다가가 무릎을 꿇고 성윤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민준 씨를 닮았더라고요. 성윤이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아줌마, 우리 아빠 사진에 있는 아줌마랑 닮았어요. 순간 모두가 놀랐어요. 성윤이가 절 알아본 거예요. 아빠가 예쁜 아줌마라고 했어요. 착한 아줌마라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준 씨가 성윤이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니. 저는 모든 걸 과거로 두고 살았는데 그 사람에겐 제가 늘 현재처럼 살아있었던 존재더라고요. 성윤아, 아줌마도 네 아빠 알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요?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지. 성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큰 손이었지만 힘은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성윤이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스케치북 여러 권에 가득한 그림들. 놀랍게도 정말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어요. 성윤이가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려요. 이게 유일한 낙이에요. 미니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그림들 팔아요? 성윤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응? 왜, 팔고 싶어? 돈 있으면 이모 도와줄 수 있어요. 이모가 나 때문에 힘들어요. 나도 알아요. 5살 지능이라고 했지만 성윤인 자기 나름대로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모가 자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윤이 그림을 SNS에 올려봤어. 반응이 좋아. 구매 문의도 많이 왔고. 정말요? 한 달 전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어. 수익금은 모두 성윤이 명의 통장에 넣고 있어. 남편의 깊은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성윤이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성윤이가 제게 그림 한 장을 건넸어요. 아줌마 줄게요. 선물이에요. 그림을 받아보니 예쁜 꽃밭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 나비들이 날고 있었어요. 색감이 정말 아름다웠죠. 나비는 아빠. 아빠가 나비 돼서 날아다녀요. 나비 보면 아빠 생각나요. 고마워, 성윤아. 정말 예쁜 그림이야. 아줌마가 소중하게 간직할게. 성윤이를 꼭 안아줬어요. 작고 여린 영혼. 이제는 우리가 돌봐야 할 아이였죠. 아줌마, 나도 아줌마 좋아요. 아빠가 좋아하는 아줌마니까 나도 좋아요. 복지원을 나와 부산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천천히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겨울바다는 차가웠지만 파도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어? 처음엔 정말 고민됐어. 당신 첫사랑 아이라니까 뭔가 더 이상하잖아. 질투심도 들었고. 남편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질투? 그래. 민준 씨가 죽기 전까지 당신을 잊지 못했다는 게 좀 씁쓸했어. 난 당신의 두 번째 선택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때 당신 힘들어하던 것도 생각나고. 여보. 하지만 민준 씨가 끝까지 네 행복을 위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사랑했구나 싶었어. 그리고 성윤이 보니까 그냥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네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구나 싶어서 더 마음이 가더라고. 운명 같기도 하고. 그리고 민준 씨 아니었다면 당신도 우리 애들도 못 만났을 거잖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난 네가 과거에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게 서운하지 않아. 오히려 그런 아픔을 겪고도 나를 선택해준 게 고마워. 그리고 이젠 우리가 함께 성윤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힘이 돼주면 좋겠어. 정말? 그 말 진심이야? 계속 도와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성윤이는 이제 우리와 연결된 아이야.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그 순간 과거가 밀려왔다가 다시 멀어지는 것처럼 묘한 기분이 들었죠. 여보 미안해.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 의심했던 것.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혼자서 결정하고 괜히 숨기고 거짓말까지 하고. 오히려 고마워. 당신이 먼저 성윤이를 도와줘서. 만약 내가 먼저 알았다면 당신 말대로 아마 내가 죄책감에 더 힘들었을 거야. 남편이 절 안아줬어요. 따뜻한 품이 모든 걸 녹여주는 것 같았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아이들 의견도 들어봐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23년의 결혼 생활 중 가장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죠. 의심과 오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았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찾았어? 무슨 일이야? 할머니께 전화했더니 말씀을 안 해주시고. 저녁을 먹으며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딸도 영상통화로 함께 들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민준 씨와의 과거 이야기부터 성윤이 이야기까지 부끄러웠지만 모든 걸 고백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걱정됐는데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아빠 정말 멋있다.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딸도 화면 너머에서 말했죠. 맞아. 아빠가 그런 따뜻한 사람인 줄 몰랐어. 그리고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참 멋진 것 같고. 그 이야기를 듣던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 형 돕는 거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돼? 나도 그 형이랑 친해지고 싶어. 정말? 너희들 괜찮겠어? 당연하지.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이라면 우리한테도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성윤이를 우리 가족처럼 돌보기로요. 1년이 지났어요. 성윤이는 이제 안정적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처음엔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그곳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요. 매달 우리 가족이 부산을 찾아가 성윤이를 만나고 있어요. 아저씨, 형, 누나! 이제 성윤이는 우리를 보면 이렇게 부르며 달려와요. 아니, 휠체어로 빠르게 다가오죠. 얼마 전에는 성윤이의 첫 개인전을 열었어요. 부산의 작은 갤러리지만 성윤이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이죠. SNS를 통해 성윤이의 그림을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성윤이의 사연을 듣고 응원하러 온 사람들로 전시회장이 붐볐어요. 이 그림들 보면 정말 특별해요. 아이의 눈으로 보는 순수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한 관람객이 말했어요. 맞아요. 성윤이의 그림에는 어떤 계산도 기교도 없어요. 그저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을 뿐이죠. 멀리서 눈물을 훔치며 보고 있던 미니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정숙 씨, 정말 감사해요. 성윤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봐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성윤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졌어요. 그때 성윤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준비한 인사말을 하는 거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백성윤이고요. 그림 그리는 거랑 고래를 좋아해요. 더듬더듬 외운 인사말을 하는 성윤이가 대견했어요.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아줌마하고 아저씨, 형, 누나 다 저를 사랑해줘요. 그래서 엄청 행복해요. 눈물이 났어요. 성윤이가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했고요.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성윤이를 우리에게 맡긴 건 사랑이 많은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이 가족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맞아. 우린 그 부탁을 정말 잘 들어주고 있는 거야.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지. 이 일로 가족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가 때로는 혈연보다 더 끈끈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성윤인 우리 가족처럼 함께 지내면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 좋아진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전 이번 일로 삶을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세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과거의 일로 연결된 인연이라도 품어주며 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수록 세상은 더 따뜻해질 테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